요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것에 혹은 무엇에 진심인 편이다. 저처럼 고양이의 진심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빵의 진심일 수도 있고요. 자동차의 진심일 수도 있겠고요. 패션의 진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듯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에서 요즘 진심이란 발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술이 생산의 민주화를 이루게 도와줬거든요. 디지털 기술이 도입이 되고 3D 프린터 같은 것들, 그다음에 글로벌 아웃소싱이라고 하고 있죠.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의 거대한 어떤 설비와 노력들이 품질을 같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품질이 같다? 그다음에 뭐를 원하게 되냐면 품질보다 더 높은 차원, 더 깊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즉,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 그다음에 브랜드에 어떤 스토리와 전통이 있는지를 따지는, 다시 말해서 진정성을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명을 넣고요. 카페를 검색으로 넣으면 온갖 정보들이 스마트폰에 주르륵 나옵니다. 여기에는 별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남겼던 리뷰의 개수들, 그다음에 그 카페가 언급된 문서 수에 이르기까지 평가가 수치화돼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카페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이 좋은 곳이라면 누구에게나 발견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카페를 연 사람과 커피가 정말 좋아가지고 수십 년을 보낸 분과는 경쟁하기 어려운 사회가 된 것이에요. 그야말로 진정성이 중요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진정성을 검색하면 진실하고 참된 성질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책에서는 진정성을 authenticity,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진짜 정도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사전에 진정성을 검색하면 sincere, truth 같은 것들도 같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진정성이라는 단어 안에는 참 여러 가지의 의미들이 담겨 있고 또 섞여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사람들이 진정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진정성을 선호한다고 말하는 것과 진정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진정성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인격이라고 답했고 38%는 기타라고 답했다. 진정성을 가장 잘 정의하는 단어를 고르라고 하자 61%가 진실한 것, 19%가 실제인 것을 골랐다. 여론조사 및 트렌드 분석 전문가 존 조그비가 2007년도에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실시한 진정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거론하는 진정성이 어떤 의미인지 가늠하기 위한 조사였는데요. 진정성의 요소는 인격이 중요하고 진실하고 실제인 것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실제하는데 이게 과연 진정성일까요? 뭔가 명쾌하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결과를 종합해 보니까 표지에 적힌 말처럼 사람들은 진정성이 뭔지 정확한 실체는 모르는데요. 진정성 없는 태도나 사람은 귀신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정성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좋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진정성 있는 사람을 보면 속이 깊다, 진중하다 말하고요. 진정성이 없어 보이면 가볍다, 얄팍하다 평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거는 2007년도에 미국 사람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한 거라면 2021년도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은 진정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봤더니 연관어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마음, 생각, 가치, 삶, 의미, 모습, 방송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제 눈에 가장 먼저 띈 단어는 바로 사과예요. 진정성의 연관어로 사과가 굉장히 높은 순서로 올라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런 사과를 할 때 자필 사과문을 게시하는 게 뭔 의미가 있나 싶고 그게 진정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건가? 면피용인데 사과에 진정성이 안 느껴지네요.
하, 당신은 사과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까? 이걸 누구 보라고 올린 게 너무 웃기네요. 참 진정성도 없고. 진정성 있는 사과, 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을까요? 이건 결국 의도에 대한 문제로도 말할 수 있는데요. 고의적인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To err is human, to forgive divine이라는 격언이 있죠. 자신은 실수하면서도 남을 용서하기 힘든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상대가 실수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같은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반성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잘못을 뉘우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페이스북에 자기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노출하는 습관은 그런 성취와는 전혀 무관하다. 투명성과 공개성이 같이 있으려면 거기에는 자발적이면서 다소 신중한 면이 곁들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저자 또한 철저히 공개하는 투명성과 진정성을 동일시하는 관념에 일침을 가합니다. 투명한 것이 진실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오히려 너무 투명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적인 투명성은 위험성도 따릅니다. 가령 상대에게 하면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을 나는 진정성 있는 사람이다라는 신념으로 내뱉으면 안 되는 거죠. 이는 진정성에서 필요한 투명성을 잘못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는 왜 책 제목을 진정성이라는 거짓말이라고 정하면서까지 진정성에 대해서 지적할까요? 지금 사회가 가짜 진정성이 팽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부제가 진정한 나를 찾다가 길을 잃고 헤매는 이유인데요. 저자는 진정성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거나 너무 한 가지 측면과 관점에서 진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봤어요. 그중 하나가 진정성을 핑계로 원시성을 숭배하는 겁니다. 루소의 가차없는 근대 비판에서 시작해 이국적인 것에 집착하던 19세기, 멸망을 환호하는 오늘날의 쇠퇴론으로 이어지는 원시주의 사고방식에는 좀 더 소박한 사회, 경제조직 형태로 되돌아감으로써 소외현상의 원인을 극복하려는 질긴 욕망이 담겨 있다. 루소의 야심을 원시주의로 보는 통념은 잘못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이 책의 2장 챕터 이름은 뭐냐면 순진한 원시주의로의 회귀입니다. 루소가 남긴 말 중에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Back to the nature. 자연으로 돌아가라. 쉽게 말해 진정성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루소 말처럼 자연으로 돌아가 단순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런 생각은 루소의 사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루소가 말하는 자연이 태초의 환경 숲속이 아니에요. 루소는 어떤 오지나 문명과 떨어져 있는 원시이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자기를 찾으라고 제안했을 뿐이라고요. 루소의 견해에 따르면 진정성 있는 인간은 자기 감정에 귀 기울이는 사람인 겁니다. 이걸 오해한 사람들이 갑자기 진정성을 추구한다면서 문명을 거부하고 원시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저자가 두 번째로 지적한 가짜 진정성은 과시용 진정성이에요. 여기서 언급된 베블러는 1899년에 유한계급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제안했어요. 자본소득이 높아 노동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부터 유한계급이라 부르자는 거였죠. 이들은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나의 여유를 더 많이 표현할 것인지가 중요한 그들의 일이었어요. 쓸모없는 것에 가치를 두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가와 사치가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19세기의 상류 계급은 사냥, 스포츠, 펜싱에 몰두하는 한편 미적 감각을 발달시키고 에티켓을 연마하고 어려운 언어를 익혔습니다. 귀족 같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과시적인 소비를 했다면 시간이 흘러서 이젠 남들이 다 아는 것 말고 남들과 다른 것,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비합니다. 저자는 그걸 쿨이라고 표현합니다. 유한계급의 과시 소비세에서부터
쿨까지 거치고 나면 다음은 뭘까요? 아마도 진정함을 찾는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서 저자는 과실을 위한 수단으로지만 겉으로 보기엔 진정성 있는 소비를 한다는 이유로 과실은 의도는 숨기면서 사회에 기여하거나 공헌한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나의 특별한 취향에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공들이는 것이 과시용 진정성에 의한 소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진정성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려면 유기농만 먹어야 돼요. 와인도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때로와를 따져봐야죠. 똑같은 품종일지라도 기후가 어땠는지, 토양 상태는 어땠는지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니까요.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상류층이나 귀족들이 했을 법한 취미인 승마, 골프 같은 것들이 대중의 영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남들과 달리 의미 있는 소비, 진정성 있는 소비, 자기 실현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 광고와 미디어의 브랜딩에 영향을 받은 것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균질 우유는 균이 없는 우유란 뜻이 아니라 균질 과정을 거치지 않은 우유를 말합니다. 균질이라는 게 소화가 잘 될 수 있게 우유에 포함된 지방을 잘게 부수는 공정을 말합니다. 성분이나 성질이 고루 일정하지 않음이라는 뜻을 가진 무균질의 균은 고를 균을 쓰지만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세균의 균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깨끗한 무균질 고급 우유로 시작되는 광고가 있었는데 어디에도 세균이 없다는 표현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이것을 균이 없다는 의미로 은연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상대방 혹은 대중들이 원하는 사실이나 이미지를 전달해 줘야 하는 겁니다. 이제 물질이 팔리는 게 아니에요. 철학이 팔리는 것입니다. 브랜드만의 고유한 상징이 있어야 돼요. 리바이스 진의 역사, 특히 업체가 전파하는 공식 역사는 꽤 잘 알려져 있다. 리바이스 스트라우스라는 인물이 골드러시가 한창이던 시절인 1873년 광산 노동자들의 작업 본격으로 리벳을 단 데님 바지를 고안했다. 제작 기법과 스타일이 인기를 끌면서 리바이스 청바지는 이후 한 세기 반이 넘게 진정한 노동계급의 참된 아이콘 역할을 해왔다. 누구나 청바지를 입었다 하면 리바이스였다. 청바지는 리바이스가 출발점이고 국룰인 겁니다. 의도의 진정성을 따지는 젊은 세대의 관심사는 진짜를 판단하고 근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드의 정통성을 오리지널이 누군지 따지기 시작했어요. 어디가 처음 한 건지를 알고 싶은 것은 그 기업의 의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시류에 편승한 것인지 굳은 의지와 역사를 갖고 있는지 판단하고 싶어 해요. 맛집이 모여있는 족발 골목에서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가 중요해진 거예요. 지역마다 있는 유명 맛집 골목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골목의 원조가 누구입니까? 가보시면 숱한 플레이어가 자기가 진짜 원조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확인도 힘들고 원조든 아니든 맛 차이도 크지 않다고 믿으며 그냥 그 골목에 가서 내키는 가게에 들어갑니다. 가게들도 그런 걸로 서로 비방하지 않는다는 나름의 불문율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온갖 맛집 브랜드가 누가 원조이며 누가 그걸 상업적으로 악용하는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도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주장을 열심히 펼칩니다. 예전에는 거기 맛있던데 정도였다면 이제는 누가 만들었고 제조원은 어디며 판매자와 제조자가 다른지 다 따집니다. 배달앱에서 맛집 메뉴를 시킬 때 업장에 로드뷰가 있는지를 봐요. 업장 사진이 없다. 그러면 마치 상호만 10개씩 걸어놓고 매장은 없는 거 아니냐며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근본을 알기 어려웠죠. 입에서 입으로 떠도는 소문뿐이라 어디가 출발점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없이 복제 가능한 디지털 예술품도 NFT로 원전이 밝혀집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것이 원본인지 알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스마트폰은 아마도 애플이 근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만들었으니까요. 저자는 진정성을 내세우며 오리지널에 집착하는 태도 역시 위험하다고 봤어요. 어떤 대상의 뿌리,
과거의 행적, 정체성 등에 집착하면 진정함의 자격을 부여해서 계급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진정한 것은 진정하지 않은 것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해질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우리는 지금 진짜를 찾고 있어요. 즉, 의도가 선한 것인가 혹은 평가와 보상을 원하는 것이었는가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체력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언제든 검증되고 대상화할 수 있는 사회로 진입했음을 말해줍니다. 역사가 말해준다는 말은 훗날의 평가를 통해서 그 시대의 공과가 정리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의 역사가 검증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타의 성적표나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그를 검증했었죠. 지금은 학교의 친구들이 SNS에 올린 글로 학폭의 전력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제 한순간이라도 누군가에게 잘못하거나 상처를 주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늘 사려 깊게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상처를 주는 행위는 좋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사람들과의 공정함, 상대에 대한 배려 같은 부분들은 더 나은 결과를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상의 모든 정보들이 노출되어지고 그다음에 부당하게 누군가에게 평가된다는 것은 사생활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부담과 동시에 억울함을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유로 직업적인 형태의 진정성을 위한 그의 단계별 충실함은 누구에게나 요구되어지고 준비해야 되는 책무가 따르겠지만 개인적인 형태의 내 삶에 대한 부분들의 주체성과 거기에 따르는 어떤 형태든지의 보완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가 합의하고 그다음에 각자의 것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